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7월 마지막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일주일, 지금까지 현황과 효과 알아보고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상황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소장님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하시고 지급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사용도 하셨고요. 사용도 이제 3분의 1을 벌써 썼습니다. 벌써 3분의 1까지. 자, 일주일이 흘렀고요. 생년월일도 다 금요일까지였고 주말에는 이제 모두가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 현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소비 쿠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닷새 동안 전 국민의 10명 가운데 7명, 72%에 해당하는 3,642만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된 금액만 6조 5,7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예. 과거보다도 훨씬 더 열기가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요. 맞습니다. 네. 지역별 신청률을 보게 되면 인천이 1등입니다. 77% 신청률을 보이고 있고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이 72.1%, 대부분이 이제 충청권과 대부분이 한 70% 내외였는데 가장 신청률이 낮은 건 전라남도였습니다. 네. 66%대에 그쳤는데요. 아마 이제 지급 방식을 보게 되면 간편하게 앱으로 하자. 대부분 이제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4명 가운데 3명, 한 74%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지급받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 17%, 선불카드도 8.8% 순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주 닷새 동안은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이었지만 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신청이 이제 가능하고요. 신청 마감이 이제 8주 동안입니다.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된 소비 쿠폰은 이제 다음 날부터 쓰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1차, 2차 모두 사용해야만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차가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1차 소비 쿠폰은 국민 1인당 최저 15만 원, 많게는 이제 4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 3만 원, 여기다가 인구 소멸 지역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됩니다. 자, 정작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 내수 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마중물의 효과를 우리가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소상공인들의 반응들 좀 뭐 여론조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 쿠폰이 이제 부진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제 내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10명 가운데 소상공인 8명 정도가 지금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금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쿠폰 지급 이후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실제로 손님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체감도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조차도 이제 소비가 좀 늘고 있다라면서 이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이 소기업의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배드뱅크라고 해서 지금 7년 이상 5천만 원 미만 이제 굉장히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한 이 채무 조정에 그렇죠. 대한 인식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어요. 한 59%, 찬성 의견이 40.9%로 다소 높게 나왔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 상황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는 폐업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이제 1년 내내 제로 성장에서 2분기 성장률이 그나마 전기 대비 0.6% 증가했는데 네. 여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좀 마중물이 되기를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또 막상 매장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미리 알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게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같은 체인점이어도 직영 가맹 이거는 글쎄요 사전 확인이 좀 안 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쿠폰은 정확하게 이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동네 식당 대부분 가능하고요. 미용실이며 안경점, 학원, 슈퍼마켓, 소규모 자영업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바로 이제 편의점이나 치킨 전문점, 제과 체인점, 생활용품 전문점과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기본적으로 직영점은 대기업 계열입니다. 예.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가맹점은 소상공인이 개인 사업자를 낸 사업장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롯데리아라든가 일부 쿠쿠와 같은 이제 매장 또 샤브올데와 같은 이제 매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30억 원 이하라고 하면 사용 가능하고요. 네. 일부 병원이나 한방병원, 동물병원, 서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30억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여부는 매장에 붙어 있는 안내 스티커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용이 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산간지방에 편의점도 없고 슈퍼마켓 이런 이제 마트가 없는 경우에는 면적 단위 한 125곳에 이제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개업한 매장의 경우는 사실 매출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외에도 정부가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뭐 병원이다, 약군이다, 스크린 골프장이다,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난해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매장 헷갈릴 때는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것도 헷갈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국민신문고 헷갈릴 때는 앱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콜센터 110번을 통해서 사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사용하기 전에 매장별 규모, 운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장에서는 이제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이제 안내하시게 되면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매장을 이용하고 방문하고 사용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하나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트 내에 뭐 이렇게 떡볶이를 판다든가 이런 분식점들이 있거든요. 체인, 맞습니다. 튀김을 파는 이런 곳은 또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좀 트릭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맞습니다. 대형마트 자체에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이제 연매출이 30억 원 넘을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이고요. 사용할 수 없지만 마트 내 입점에 있는 소상공인 매장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임대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마트의 경우에도 전국에 한 2,600여 개 임대 매장 가운데 37%, 세 곳 가운데 한 곳, 960곳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미용실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마트 내 입점해 있는 미용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안경점, 약국, 키즈 카페, 사진관 모두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롯데마트도 한 3,000여 개 임대 매장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900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마트 내에 고지물이 있어요. 매장 내 고지물과 직원 안내를 통해서 사용 가능 매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혼란을 좀 줄이고 또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를 좀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안에도 지금 입점 점포 성격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현장 안내문 내지는 직원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통계이기는 한데 가장 많은 사용처가 일단 편의점으로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하고 편의점 쪽을 따로 뭐 언론사들에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입니다. 농산품, 김치 같은 거를 또 편의점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편의점은 좀 이해가 가는데 와 여기서 식료품을 많이 샀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대형마트로 이제 마트를 보러 가면 가족끼리 가요. 가족 단위로. 예. 부모님 같이 가자는데 편의점은 주로 누가 갑니까? 1인 가구 가죠. 1인 가구 가잖아요. 1인 가구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음식료, 가공식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소비 쿠폰 효과를 가장 먼저 만끽하고 있는 게 편의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편의점의 주요 사용처로 좀 부상되고 있으면서 품목을 따져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치, 네. 쌀, 과일, 육류, 정육품도 꽤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편의점에서는 김치 매출이 한 달 전에 비해서 99%. 네. 그다음에 국산 이제 정육 식품이 예. 169%, 과일이 62%입니다.
쌀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70에서 한 136%까지 한 달 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을 보여서 조그만 쌀 그거요. 맞습니다. 예. 지금 네. 사실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오른 식자재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소비 쿠폰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수요가 편의점으로 좀 몰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외에도 이제 편의점 하면 그동안은 좀 사실 구매가 좀 평소에 좀 적었던 고급 아이스크림 몇천 원짜리 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몇만 원짜리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 생활가전들, 색조 화장품과 같은 이른바 소확행, 소소하지만 조금 투자를 해서 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소비도 눈에 뜨드러진데 네. 실제로 이제 A 편의점에서 색조 화장품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54%, 고급 아이스크림 몇만 원, 몇천 원짜리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용품 가운데에서는 세제, 위생용품, 기저귀, 여성용품도 매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주가 순탄하게 지난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또 이런 역효과 나올까 봐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또 주의보 내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 사용이 익숙치 않은 이제 취약계층을 노려서 소비 쿠폰 안내 신청이라는 신청 안내를 가장한 문자나 메일에다가 URL 링크를 같이 첨부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불법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카드 혜택을 확인하라, 쿠폰 잔액을 조회하라, 신청 오류 복구 안내 등 교묘하게 어떤 이 명분을 내세워서 접근하고 있는데 검색 엔진 상단에 이 피싱 사이트를 띄우는 방식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 코로나19 지난지원금 당시에도 비슷한 유사한 이제 사례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2021년 기준에서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을 했고요. 예. 무려 피해액만 7,700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공식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URL이 갖다 클릭하라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에 하나 내가 좀 감염됐다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경찰청 112번 그리고 금감원 전화번호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소비 쿠폰이라는 게 소비의 마중물 효과입니다. 15만 원의 쿠폰을 주면 15만 원 쓰고 플러스 알파 이제 더 써야 되는 이제 그게 실은 이번 효과의 아주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은데 당국에서 어떤 추가 좀 소비 활성화 대책 없을까요? 이제 쿠폰만 지급하고 또 멈추는 것보다 뭔가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소비 쿠폰의 링거 효과, 반짝 이제 이 소비를 좀 일깨우는 거 있지만 이게 또 이제 마중물이 돼서 전반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소비 활성화가 그거죠. 이루어져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발성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이제 내수 진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 소비 쿠폰과 지금 이 휴가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축제, 공공 행사를 좀 연계해서 자발적인 지역 내 소비를 좀 유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것도 좀 바람직해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가계 소비 여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층, 은퇴한 고령층의 경우엔 소비 여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계층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가계 실질 구매력을 좀 높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이제 가계 지출 여건을 개선하면서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살리는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좀 병행돼야만 그나마 이제 침투된 내수를 구조적으로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력 쓰는 것들 또 데이터 통신하는 것들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중요성이요? 해저 케이블? 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기본적인 뭐 물리적인 특징,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요즘에 해저 케이블이 떠오르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무선 통신을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핸드폰만 하더라도 다 무선 통신을 하니까요. 예. 네, 실제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한 99%는 유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대부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국가 간으로 이동이 되고 말단에서 사실은 우리가 1%만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뒷단에서는 대부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이라던가 전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특성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해저 케이블이 해저 전력 케이블이 있고 해저 통신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케이블은 전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안에 구리선이 있고 이걸 피복으로 감싸고 그걸 이제 해저에다가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구리가 아니라 유리섬유를 통해 가지고 유리섬유로 안에다가 코어로 하고 그걸 이제 피복으로 감싸고 해저에다가 설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으로 하다 보니까 해저 통신 케이블은 굉장히 데이터 트래픽이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하려면은 특수 목적 선박인 포설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설선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뭐 벌크선 이런 게 아니라 특수 목적 선박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해저 케이블을 이제 들고 다녀야 되고 이거를 예. 설치하기 위한 로봇을 적재하는 게 이제 포설선이고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려면은 다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저에 그렇죠. 해저에서도 여러 가지 영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토도 네. 있고 지진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예. 때문에 특수한 라인으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그리고 전력 사용량의 증가 때문에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화면 속에서 저희가 해저 케이블 사진을 봤는데 우리가 아는 그 케이블이 아니라 사이즈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근데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미 통신량의 99%를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 바다에 해저 케이블이 엄청 깔려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140만 킬로미터 정도 이제 해저 케이블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구 둘레 한 30바퀴 둘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저 케이블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빅테크 중심으로 민간 업체들이 투자를 지속하면서 이 해저 케이블 길이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전체 시장 성장률 역시도 한 5에서 10%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성 통신은 뭐 합니까 그러면? 위성 통신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위성 통신으로 이제 위성 통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우리들이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경제성이라던가 지연 그리고 통신 용량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아직 위성 통신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해저 케이블이 이제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용량이 초당 테라 bps 정도입니다. 근데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단위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이라던가 오지 이런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해저 케이블은 한번 설치를 하면은 한 20에서 25년 정도 그렇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지금 계속 쌓아 올려야 되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42,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데 현재 7,000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조금 먼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해저 케이블 말고는 이제 상용화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전력, 또 엄청난 데이터들, 또 통신, 뭐 이게 다 해저 케이블이라고 한다면 또 위성 통신이 대체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향후 시장 전망도 엄청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선 업체들이 이 해저 케이블 시장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성장률이 한 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전선 업체들의 시장 성장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고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고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예. 마진이 높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전선 케이블의 마진을 한 3% 정도로 잡습니다.
송전 케이블이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그렇죠. 예, 느낌이 구리선을 들어요. 예, 네, 예. 구리선을 녹여서 그냥 쭉 뽑아내는 예. 거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전선 케이블은 마진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저 케이블은 한 못해도 한 10%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높게 잡으면 한 20%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해저 케이블이 끊기지 않고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설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장이나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부지라고 하는데 해저 케이블은 타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끊기지 않고 이 전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높은 타워에서 쭉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은 한 5개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예. 넥상스, 프리스미언, 뭐 스미토모, 한국의 LS 전선 전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아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 산업 제조업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뭐 최대 20%에 달하는 고부가가치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메타, 구글이 우리가 직접 해저 케이블을 컨트롤하겠다. 물론 이제 이 기업들도 워낙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가 필요해서이기도 한데 빅테크들의 현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 이 기업들은 또 왜 뛰어듭니까? 더 여기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기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업체들이 설치를 하거나 전력 인프라 업체들, 뭐 한국전력이나 이들이 설치를 하는데 최근에는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좀 다양한데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트래픽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클라우드 서비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이거를 중요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업체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설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연 문제입니다. 통신사가 이제 인프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용망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통신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이유가 보안 목적 때문에 자기 내부망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빅테크 업체들도 다른 뭐 아마존은 아마존만 사용하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만 사용하는 이 내부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안 목적으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LS 전선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아예 원천 배제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도 좀 해저 케이블에 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LS 전선과 대한전선이 이제 해저 케이블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업체 역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먼저 LS 전선입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작년에 미국의 1조 원 정도의 전력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같이 이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맞물리고 있고 중국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렇죠. 반사수혜되는 것도 기대가 되다 보니까 1조 원 정도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작년에 이제 포설선을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포설선이라는 게 특수목적 선박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은 자체적으로 전선 업체들이 보유하기보다는 외부로 용역을 맡기는데 포설선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직접 설치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상황을 설치도 어렵죠.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설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다큐인데 그 다큐 3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설하는 거를 직접으로 이제 네. 용역을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래 이제 다이브를 해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설선을 신규로 이제 확보를 하는 등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S 전선의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도 포설 선박만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한 4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규로 포설 선박을
구매를 하고 싶으니 유상증자를 한 건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 역시도 이제 미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두 기업 LS 전선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요. 또 LS 마린 솔루션이 설치하고 또 애프터 서비스 수리하고 네. 이렇게 좀 한 팀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위원님 지금 해저 케이블에서도 또 논쟁 나오고 있는 게 직류냐 교류냐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초고압 직류 송전 뭐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겠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 AI 에너지 고속도로 이게 중요하니까 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죠. HVDC 고압 직류 송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예. 뭐 전력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은 항상 기조 발전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은 HVDC 전문가분이 항상 최근에 늘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항상 먼저 기조 이제 연설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전력이 이제 교류 전력인데 이 직류로 하게 되면은 장거리 송전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목적 자체가 장거리 송전이다 보니까 예. 이 HVDC랑 상당히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류로 전력을 생산을 한 거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로 이제 송전망으로 연결을 해서 다시 교류로 받고 교류로 사용을 한다라는 게 HVDC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전탑 필요 없죠. 해저 저렇게 HVDC로 가면요. 초고압 직류로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요?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교류 발전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송전탑 그리고 변전소를 이제 그렇죠. 중간중간에 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부지 문제도 있고 뭐 주민 민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HVD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변압기 설치량도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HVDC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초고압 직류종선 이야기를 송전 이 HVDC를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정부는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 호남 쪽 전라도 쪽에서 이 계속 태양광 풍력 전력을 버리잖아요. 이거 못 땡겨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송전탑이 아니라 해저 케이블로 땡겨서 용인까지 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어서 특히 이게 중요한데 우리 에너지 고속도로와 이 초고압 직류 송전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함께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는 새로운 전력망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뒤집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전력망 자체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원자력, 화력으로 대량 발전을 하고 대량 송전을 하고 수도권에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축을 바꾸겠다라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의 기본적인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전라도에서 수도권까지 전력을 연결을 하는데 그거를 해저 케이블로 매립을 하고 이 기술을 HVDC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남인식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월 마지막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